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하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근무를 했었는데 오전에 정성호 의원, 그리고 네. 오후에 조정식 의원. 네. 사퇴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교통 정리도 빨라졌어요. 예. 네. 원내대표 때도 그러더니 국회의장도 내부 정리를 빨리 하네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일관되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경쟁 구도로 가고 말이 여러 날 동안 나오면 예. 자리 나눠 먹으려고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자리 나눠 먹기라는 건 무슨 말씀? 대승을 했고요. 네. 국회의장은 누가 봐도 의전서열 2위 이런 걸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예.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인데 여러 사람이 그동안 내가 국회의장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명심, 이른바 이재명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밝히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원팀이나 충성도 또는 로열티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나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개가 전반기를 맡아주시고 예. 누가 후반기를 맡고 이러면서 국회에서 그동안 의장이 되는 데 필요한 관행, 선수 이런 예. 것들 충분히 고려는 됐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둘러싼 논란은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는다는 것도 모두 함께 좀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 사퇴 이면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물밑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종의 밀사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조정자, 좋게 말하면 조정자 역할이겠지만 일종의 뜻을 전달하는 밀사 역할을 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두 분의 말하자면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들은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있기까지 어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좌장급이고 실제 조정식 의원은 지난 총선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어쨌든 했던 분이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표와 나는 직거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원내대표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면은 썩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우리 이강윤 평론가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상권 분립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에 명심, 이른바 민주당 오너의 기준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장은 최후의 중립지대이자 일종의 조정자 역할, 마지막 절충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리인 역할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말하자면은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있다 그러면은 그게 수기의 시간과 숙려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즉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과연 이게 온당한가? 이게 상권 분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정부 여당의 협치도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하면서 이 의회 입법권은 우리가 분점 정부이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갖겠다는 그런 선언적 말하자면 의식으로 들려서 저도 썩 그렇게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순리대로 간다라는 측면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측면 지적을 아까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성호 의원은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은 사실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같이 이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했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돌려가지고 본인의 사퇴 의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하고 5선의 우원식 의원은 서로 명심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들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얘기를 들었는데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순리대로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수가 제일 많은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네. 추미애, 조정식 의원. 예. 뭐 두 분 사이에서 추 의원이 처음에 의장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기가 언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어졌던 우원식 의원 뭐 존경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분 말씀에도 내가 더 진짜 친명이다 또는 이재명 대표는 나에게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국회의장이 실권자라고 하는 민주당 암흑의 대표 특정인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 그럴수록 더더욱 모양새나 그것을 공명정대하게 대의 명분에도 맞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과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예. 내가 더 누구 마음에 가까이 가 있다. 진짜 친명은 누구다. 그리고 이재명이 나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언지를 해줬다. 이것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힌다? 네. 네. 십자가 밝기도 아니고 말이죠. 예. 최수영 평론가님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이게 우원식 의원한테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원식 의원마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추대 형식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우원식 의원이 어찌되었건 지금 뭐 본인의 어떤 독자적 의지이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든지 간에 여기에 가서 둘이 어떤 식으로든 경쟁을 해서 누가 한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이 의장이 돼야 한다. 저는 굉장히 그나마 경선을 경선답게 그래서 추대 형식으로 가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 그나마 체면을 좀 세워줬다고 봐요. 저는 결과는 뭐 다들 예측하는 대로 되겠지만 저는 뭐 표심이야 의원들 표심이야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까봐야 알겠지만 개봉해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뭐 추미애 의원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어떤 분석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우원식 의원이 여기에 그래 그나마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경선답게 하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겁니다. 자꾸 명심 강조하는데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네. 자리입니다. 명심이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생각하고 그 민심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국회의장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무당적으로 한 것이고 중립지대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조종자 역할을 맡아달라.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경우도 세 가지로 국회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와 비상 사태와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한 그 법안 이게 세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면 법안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최후의 조종자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지금 추미애 대세론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나마 저는 나중에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볼 것은 얼만큼 표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한번 저희가 마지막에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네. 잠깐만 네, 첨언 말씀하시죠. 하자면 추미애 대세론이라고 이른바 우리 뭐 할 때마다 자꾸만 그때그때 작은 대세론들이 너무 많긴 해요. 네. 추미애 대세론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동안의 역대 의장들은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라거나 의안 상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주문을 해왔거든요. 개혁입법이나 많은 의석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일견 좀 답답하게 특히 자당이 배출했던 두 21대 의회 두 의장 있지 않습니까? 박병석, 김주표 의원. 그러면서 좀 속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한때 자당 소속이었고 정치적 뿌리는 같을 터이니까. 그래서 이번 22대 역시 21대만큼 의석수가 비슷하게 벌어진 채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0석이나 주었고 온갖 권력을 다 주어줬는데 뭐 했소 당신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다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와 이른바 호흡이나 합을 빨리 잘 맞출 수 있는 좀 강성으로 여겨지는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으로 함으로써 기계적 균형에만 집착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겠지요. 특히 이제 뭐 그 21대 국회 마지막 막판에 네. 최상병 특검법이
걸려 있는 바람에 네. 거기에서 상당히 답답함을 호소를 했었죠. 그랬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지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당연히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심지어 뭐 방송에 옮기기도 낯뜨겁고 민망하리만큼 심한 말들도 오갔고 네.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뭐 유튜브에 나가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마이크 꺼져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결국은 다시 상정은 됐고요. 그런데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 중에 서둘러야 할 것도 있다는 것 표심에서 일부 드러난 것도 맞고요. 다만 그게 오랫동안 국회 정신에 입각해서 힘을 가지려면 생명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이 무슨 돌격대장 같은 의장에 의해서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예.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선에서 통과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단의 중립은 없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국회의장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네. 자리가 갖는 그 엄중함 또 그다음에 네. 갖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이제 후대에 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록 이런 것을 예. 이제 의식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지금 뭐 이것이 뭐 엄포용이지 결코 관철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보이 많은데 네. 추미애 당선인의 그 사실 캐릭터라든가 그 동안에 해왔던 것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창출 과정에서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했었던 역할에 대한 그런 비판들 예. 이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은 저는 그런 기대 조금 더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저는 좀 무망할 것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결국 이 관건은 예. 추미애 만일 당선인이 국회의장 된다면은 얼만큼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얼만큼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고 하는 민주당과 국회의 어떤 이런 의회 지형들 이런 네. 점에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균형점 잡힌 그런 모습들을 정치 원로로서 보여줄 수 있느냐. 예. 그게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또 악몽이 될 수 있느냐 이 네. 분기점에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시도는 하겠지만 몇 번 또 이렇게 말하자면 여론의 충돌과 있다 보면은 네. 또 추미애 당선이 약간 좀 말하자면 의장으로서 속도 조절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어쨌든 관건은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 예. 그게 저는 민주당의 어떤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9개 법안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를 하면 이제 10개인데 이거 모두 다 다시 한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입법 폭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당에서는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입법 폭주는 뭐 국민의힘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단어이긴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지요. 그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 3년 전으로 가보면 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네. 우리 굉장히 많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 불과 3년 정도밖에 채 안 된 일이거든요. 극한적인 대립이었고 추윤 갈등. 네. 예,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계속 키워준 게 결국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도적이고도 집요한 탄압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정치적 이상과 입지가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의장이 된다고 해서 다시 추윤 갈등이 리바이벌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 의장이니까 좀 격도 다르고 모든 게 바뀌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면은 의전 서열이 1, 2위잖아요. 네네. 1, 2위고 네.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위상이 물론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의 위상이 그렇게 뭐 크게 현격히 적다가 나는 것은 아닌데 네. 실질적인 파워 면에서는 대통령 위상과 중요도가 큽니다만 이번 총선을 두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궁벽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9개, 8개 그 많았던 거부권 행사 법률단들이 다시 갔을 때 그중에 일부가 재의결이 된다 이러면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고 네. 전혀 자동차 말하면 범퍼 존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때로는 의장이 그걸 해줄 필요도 있는데 추 라인으로 이게 정해진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견고함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파국으로 가거나 그 마지막 브레이크는 저는 누가 의장이 됐건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여권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이제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추 당선인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할 만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당으로서는 지금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예.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사실 뭐 관록의 정치인 아닙니까? 추미애 지금 당선인과 5선 6선 하는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수정당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충돌도 하고 막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네. 스타일을 아는 거겠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후의 순간, 말하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네.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아마 그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말에 함의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가 6선이고 나이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말하자면 싸웠던 커리어가 할 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강성 이미지로 갈 테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 흔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여론에 부딪히거나 말하자면 최후의 뭐 국민의힘과 어떤 법안으로 겨뤄야 될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네.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 담아서 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약간 추미애 당선인에겐 압박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 최후의 조종자로서 기대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분이 인연도 좀 있더라고요. 대구라는 동향. 그렇죠. 예, 있고. 그리고 정치 입문 시기가 비슷합니다. 사법시험도 동기. 연수원 동기인가요? 예. 네, 그런 인연도 있어서 말이에요. 차라리 동기가 아니었으면 홍 시장님 말씀이 더 진정성 있게 들렸을 텐데. 이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네, 이제 네. 저 김대중 대통령 때 추미애 지금 당선인은 픽업이 된 그런 인재 발탁된 분이고 김영삼 정부 때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로서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치 입문 시기도 삼김 시대 시작했던 분들이라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경륜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압박용 워딩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온당치 않겠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우회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평곤 의원님 예, 뭐 다른 대구에 거 앉아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훈수를 많이 두고 계시죠, 네. 홍 시장님께서. 네. 뭐 이번도 서울에 있는 뭐 다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요즘 네.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하고도 홍카콜라 하는 거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은 네. 하시더군요. 아마 암담해 보일 수도 있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교적 선수도 많고 정치 원로라고 생각하실 터이니까요. 네. 훈수 겸 주문 겸 부탁 이런 걸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다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도 라디오를 통해서 연임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직 총리 등 상당한 중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재명 타임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말이죠. 근데 박지원 당선인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당 지도부가 먼저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띄우고 그런 그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건 역시 이 대표 본인의 의지가 투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나요? 의지를 읽은 사람들의 수순이겠죠. 이재명 내면의 의지를 읽은 사람들의 바둑에서도 수순이 중요하듯이 네. 정치에서도 수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군불대기 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전 보기에 총선 전부터 거의 확실하다고 다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다면은 이제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98년대 김대중 총재도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민의 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랬죠. 그때는 당 총재와 대통령이 겸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금과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당 총재직이란 단어도 사라졌고 대통령은 사실상 당적은 같지만 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비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DJ 모델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서 2000년대의 이회창 전 총재의 저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 98년 대선 패배 이후에 이회창 총재는 바로 전당대 출마해서 또 당권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내내 당권을 한 번도 놓지 않고 다시 대선 재수에 직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일합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그때 당권과 모든 걸 놓지 않은 과정이 똑같고, 또 하나는 당시 2000년 총선에서 엄청난 이른바 금요일의 학살이라는 공천 학살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재명 비명 학살과 비슷했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치의 변수와 단 한 치의 틈도 없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장악했는데 지금 그 궤적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과연 이런 이재명 일극 체제가 네. 대선까지 가는데 정말 단 하나의 변수도 초래하지 않을까? 그 점은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선이 3년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연임하는 게 본인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큰 실효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게 다가가지도 않겠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느 대학교 시험 다시 볼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녀도 그때 가서 누구랑 겨루게 될지 아직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네. 이재명 리더십을 명실상부한 이재명 리더십을 공고화, 강고화시키는 첫 번째 공식적 수순인 것 같아요. 네. 원내대표와 의장이야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명심을 잘 읽어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다. 반반쯤 섞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주당의 주요 스피커들로 하여금 살짝 띄우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의 마음을 읽고서 분위기를 미리 잡아가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전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화하는 과정이었고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화가 제법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초장을 확실히 정지를 확실히 해놔야겠다는 것과 네. 26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 네. 대선에 아마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고 지방 예. 권력에도 이재명 리더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도 지금 미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은 2027년에 있지만 네, 그보다 한 해 전에 2026년 6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6월이면은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럼 뭐 8월에 대표 임기는 2년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지방 선거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기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네. 얘기는 지금 저도 그 이강윤 평론가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를 연임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배를 비유한다면 타이타닉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타이타닉은 선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위기에 대응하기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네. 굳이 내가 연임해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뜻한 바가 있는 거죠. 첫째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 권력, 의회 권력까지 이제 내가 잡았으니까 네. 지방 권력까지 잡는다면은 대선에서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에까지 나의 조직이 강고화되고 내 철학이 투영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 앞길을 가로막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제로 리스크 편향,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타이타닉은 선회도 어렵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그 점이 좀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공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먼저 인선부터 살펴보면은 지역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이제 친윤 색채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또 나와가지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정점식, 유상범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려니와 네. 검사 출신 정치인 중에서도 대통령실, 용산의 뜻이 직접적으로 관철되고 확실하게 대변해 왔던 라인으로 읽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의 뼈아픈 패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약간의 스타일 변화는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의사를 당을 통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이번 비대위가 그렇게 오래가는 비대위는 아닙니다. 네.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지만 네. 그 관리에도 대통령실의 의중은 분명히 하겠다는 건 있고요. 충청 제천 이쪽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엄태영 의원 등 예. 해서 충청, 수도권, 강원 이런 분들을 안배한 흔적은 보입니다. 어쨌거나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 비대위의 가장 큰 일이라면 네. 뭐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관리형으로 있는 봤을 것 때는 같습니다. 무난하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배려를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 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수도권 낙선자와 또 수도권 당선자, 그러니까 가장 젊은 수도권 당선자, 그다음에 네. 또 수도권에서 낙선한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도 배치함으로써 네. 나름 이제 균형을 갖추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비대위가 어마어마한 비대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비상한 상황에 들어서서 이 체제를 다시 한번 이끌어달라고 권력을 위임한 비대위가 아니라 네. 일종의 징검다리형 비대위, 브릿지형 비대위거든요. 예. 전당대회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 측면과 전당대회 준비 측면을 양쪽으로 다 보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네. 관건은 역시 저는 전당대회 룰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시기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황우려 위원장이 뭐 8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쨌든 그건 너무 늦다고 해서 10월 전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2달 사이에 충분히 이제 이 전대룰을 어떻게 보완해내느냐. 이 전대룰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용광로 전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냥 흉내내는 전대가 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이제 이 비대위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룰 개정을 했던 비대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용광로 가능성을 열어놨던 그런 전대로서의 역할을 했느,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 역할을 했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받는 거지. 지금 네. 가지고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너무 이제 외피만 보고 평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역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친윤 색채가 짙다 이런 그 비판에 균형을 맞춘 인선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여전히 아쉽다는 주장도 이제 적지 않은데 관련 발언들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머리를 알고 일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과 청장년을 아우르고 또 원 내외의 균형도 맞추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정치의 어떤 지형이나 민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이분들이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뭐 관리형으로는 무난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혁신형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특히 이제 수도권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야 된다. 안철수 의원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TO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서는 유동성을 여유를 갖고 융통성을 갖고 한두 TO 늘리는 건 뭐 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황우여 비대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심과 당심 비율을 얼마만큼으로 해서 차기 당대표 뽑느냐는 겁니다. 네네. 지금 뭐 혁신형 사람이 한둘 더 들어갔다고 해서 이번 비대위가 할 만한 일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렇지 전혀 않거든요. 이건 제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말이나 8월 초면 끝날 비대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도 명확해요. 차기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윤상현 의원은 뭐가 좀 못마땅하다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처럼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그런 구원투수 절체절명해서 등판하는 구원투수가 아니라는 그때는 거죠. 11명이었죠. 네, 예, 지금은 7명이고. 네. 뭐 그게 당원 당규의 몇 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한두 명도 보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을 얼마만큼 잘 스폰지처럼 흡수하느냐가 더 문제 아닐까요? 천목회라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안에 3040 주로 이제 3040이고 수도권에서 이제 낙선한 의원들이 이제 주로 모여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쪽 의원들을 왜 영입을 안 했냐? 거기서 이제 그 쓴소리도 많이 하고 룰 개정 관련해서도 이제 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요. 저도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굳이 이제 7명의 슬림 비대위를 꾸린 이유는 뭐냐면은 의사결정 구조를 좀 빨리 가져가자 이런 측면이었겠죠. 근데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가볍게 가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 사실 매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7명 사이에서 김용태 의원이 비토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들하고 백불 통해서 이런 데 내가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비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이 돼요. 몇 명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거나 하진 않는데 다만 예. 모양새, 혁신의 측면에서 좀 뭔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물결을 반영하는구나 이런 예. 측면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진짜 불일정 비대위이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룰 개정을 통한 어떤 예. 이런 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 놓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후 평가받는 게 사실은 이 비대위가 하는 거지 지금 임명의 그 말하자면은 외피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는 전 별로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가 네. 이제 최대 관심 사항인데 이제 현행은 이제 당심 100% 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될 때 한동훈 비대위 바로 앞에 김기현 당대표 될 때 확 바꾼 거 아니에요? 당심 룰을. 원래는 당대표 3대3이었죠. 네, 당대표 뽑을 때 국민 여론 반영하는 것은 한참 거슬러 올라 우리 성앵커께서 국회 감사합니다. 출입하고 많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보수 정당 계열에서 먼저 도입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당대표 뽑는데 홍준표 혁신이 때 만든 네, 제도죠, 그게. 국민들 반영하는 거 박근혜 때도 했고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고쳐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 100%로. 그래서 김기현 대표 출범했고 그 이후 과정은 많이들 시청자분들 아실 터이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 그 역할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통로가 반영되는 것으로 당 룰을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해서 그걸 네. 강조하는 게 오히려 뭐랄까요? 너무 철진한 얘기죠. 그 당연히 가야 하는 반영될 거고.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당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 역행했던 과정을 되짚어 보면 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후행을 했을까 싶은데 5대 5냐 7대 3 정도냐 이런 비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선거에 졌으니까 당연히 옛날처럼 민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번 비대위가 그런 것도 바로잡아야 할 텐데 네. 정말 수도권에서도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말을 한다면 네. 그리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부터 일단 되잡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력 당권 주자들,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대부분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등등 네. 전부 이제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우려 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여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충분히 네. 듣겠다로 하고 있고 지금 전주혜 의원이라든가 전주혜 의원은 수도권의 강동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낙선했죠. 그다음에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최연소 당선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저도 여기서 당위성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아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습니다. 그건 누가 부정합니까? 그런데 정당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정권을 쟁취해 오는 것 아닙니까? 획득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획득을 당원이 합니까? 국민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의 여론 수렴 구조를 당연히 반영하는 게 정당의 일상 구조여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그 소통 구조가 있고 출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 당원이 800만이니까 800만이면 충분히 다 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위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줘야만 사실은 지금 현재 당신 100%로 가도 어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다? 한동훈 위원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꿔야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 바뀌었다는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A부터 Z까지 흔히 말하면 한동훈에서 유승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용광로 전대가 되고 그렇게 해야 황우려 위원장이 말한 대로 민주당 전대를 압도할 수 있는 컨벤션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게 국민의힘의 혁신이고 그게 변곡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비대위는 한 두세 달 네. 그 정도 이제 갈 텐데 오늘 신임 비대위원들 오늘 저녁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대 준비 과정에서 이제 용산으로부터 과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야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용산이 차기 전당대회를 어떤 세목별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시시콜콜 관여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뭐 그런 끼미가 보도가 된다거나 전해지면은 동티가 날 게 너무 빤하기 때문에 네. 영산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너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흔히 민심, 당심 이런 말 어느 정당이건 합니다. 당원들 마음, 국민들 마음 그러는데 그걸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는 게 네. 일단 당원과 국민들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저간의 서너 번의 전국 단위 선거의 여론의 흐름, 변화 흐름 추이를 보면 네. 숫자로 확인한 바가 있고요. 네. 크게 다르지 않더란 말이죠. 예. 실제 투표와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당원들을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럴수록 국민들만의 몫의 의견을 들어봐야 당원들에게만 통용하는 투표권을 주는 게 의미를 획득합니다. 오로지 당원들만에 다 뽑게 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바다 안에 있는 섬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건 잠시 뒤에 한번 이제 같이 보기로 하고요.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설이 계속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속속 등장을 해서요. 주말 사이에도 지금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좀 뭐 이른바 식당이라든가 뭐 길거리라든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네. 이번엔 공공도서관에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건 나 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길목에 이어폰 끼고 책 쌓아놓고 통로에 앉아 있으면 네. 그 지나간 사람 다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또 사진 찍자고 하면 또 사진 찍어줬다고 하고 사인도 해달라면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 책 책까지도 리스트도 지금 책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한동훈 이른바 북 리스트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보는 거고 여론에 조응하면서 슬쩍슬쩍 지금 계속 본인의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냐 정치는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나 선호도가 나오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론전을 해줘야 돼요. 이제 빠져버리면 훅 떨어지는 게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실제 참전하기 위한 일종의 말하자면 몸풀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강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토요일 날 그 양재도서관에서 이제 목격이 됐고 예. 바로 어제는 저녁 때 원희룡 예. 의원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크게 사진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게 더 뜻밖이었어요. 네. 어쨌거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대역죄인이거나 뭐 자기 때문에 선거를 안 그랬으면 이길 선거가 빤했는데 한동훈 때문에 망해버린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두문불출해야 하고 뭐 그래야 될 사람 같긴 아닌 것 같긴 한데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책 읽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보면 그 분위기가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조용하고 책 읽어야 할 도서관에. 어쨌거나 참 대중 그거를 많이 이용할 줄 알고 셀카, 카메라하고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그런데 셀카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셀카는 아니었다며요. 사람들이 막 와서 찍자고 그러고 책도 보이고 하는데 예. 분명히 찍힐 줄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의성이 좀 있었죠. 당연히 있죠. 예. 안 그러면 뭐하러 그 양재도서관이 가는데 가겠습니까? 그 네. 책 그렇게 읽고 싶으면 집에서 편히 조용히 읽으면 되죠. 그 원희룡 전 의원, 전 장관 만났다는데 네. 예. 원희룡이란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천에 이재명 잡겠다고 되지 않을 거 대충은 알고 그럼에도 출전했던 거 아닙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그랬고 자 지난번 대선 경선 후보로도 출마했고 네. 주요 포스트 장관도 지냈고 지든 이기든 어쨌거나 차기 잠룡으로 늘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고 예. 그리고 같은 법조인이기도 했고 네. 검사를 올해는 안 했지만 여러모로 앞으로 보나 지난 시간들로 보나 꽤 중요한 사람과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동안 당직자들 애썼다. 이건 그냥 위로성, 의례성 자리라면 이건 의례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공개되고 하는데 전혀 예, 주저없이 했잖아요. 저는 복귀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자기는 이번에 아마 당대표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여론조사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론조사한 결과가 그래픽으로 준비되면 같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예. 국민의힘 당 대표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높고요. 월등히 압도적이죠. 높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48% 높고 면.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 순서고요. 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조금 높습니다. 네.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이제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을까? 요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은 과연 등판을 할 것인지 요걸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네.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이유는 출마를 권유하려고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네. 일종의 그 한원 연대를 네. 통해서 다시 당권에 대한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도모를 드러낸 그런 상징적인 저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대단히 봅니다. 높다. 방금 여론조사 공교롭게도 국민들을 보고 골라보려고 의중을 물었더니 유승민 전 의원 28%, 한동훈 26%,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2%포인트밖에 차이가 없긴 한데 네. 이 지지율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점점점 차기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점점 소외될 잊혀질 수 것이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확인시키고 게다가 이번에 선거 크게 졌잖아요. 그럼 유승민다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마당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나오느냐, 전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쨌든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그렇죠. 두 분의 등판 여부에도 상당히 이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 100% 예, 동의합니다. 보입니다. 그게 가장 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이강은 두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